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토론 740 설경환입니다. 일반 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보통 민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든 정치권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민생인데요. 올 한 해가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민생을 위협한 악재가 잇따른 데다 이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지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악화의 일로죠. 이 전망도 그리 밝지가 않고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민생 위기 상황도 나쁘면 더 나빴지 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토론 740에선 2022 결산기의 그 두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의 민생 위기 실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현 주소와 향후 대책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박수민 광주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 이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민생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패널 네 분을 다 모셨습니다. 모처럼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차 보이는데 좀 토론 내용도 좀 그랬으면 하고요. 올 한 해 뭐 민생 위기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의 경우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고 좀 심각했다고 보는지 좀 네 분의 견해가 궁금한데 먼저 우리 강 의원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추운 날씨만큼이나 그 지역의 경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도 늘고 또 대출 이자도 늘고 그런데 소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해서 여러 분야가 걱정됩니다만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가장 크게 걱정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5위에 오를 만큼 그 수가 많고요. 특히 영세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특히 지역의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이 골목상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지역의 근간도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 상권의 좀 붕괴를 짚어주셨는데 노 교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보셨어요? 제 전공과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부분이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그 영끌에서 대출을 받아 산 가구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더 나가서 가계대출 부분이 부실화되면 금융권까지 파장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IMF랄지 또 2008년의 금융위기랄지 결국은 아마 중앙정부도 어떻게 하면 금융권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지금 아마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위기가. 많이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합의하는데 정도가 다르다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이 영끌의 문제까지 같이 짚어주셨는데 기처장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민생 위기 어디서 가장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청년들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청년이요?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년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절망 또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박 이사장께서는 어떤 견해입니까?
사실은 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층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최근에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상환하고 있는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이들이 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금융에서 250% 정도의 이자까지 받는 어떤 불법 사금융의 피해 실태들이 심각하다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취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좀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 분이 지적해 주셨던 우리 지역의 민생 위기 이제 하나씩 저희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보니까 보통 민생 지표 가운데 경제 고통 지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올해가 한 20여 년 만에 최악이라는데 이게 결국은 실업이라든지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면 그만큼 느끼는 이제 경제적 고통을 주는 지표화한 건데 이런 것처럼 혹시 우리 지역에 민생 지표 올해 좀 굉장히 최악이었다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진행자께서 경제고통지수 말씀하셨는데 광주로 보면 2008년 경제대공황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광주도요. 전남으로 보면 1999년 IMF 이후에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의 경제고통지수가 왜 이렇게 높은가라고 분석을 해보면 저는 광주 전남의 자영업자 비율이 좀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거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2년간의 그 광주 지역에 폐업 점포수가 3,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 대비의 폐업률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전국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율 그리고 연체율 이것 두 개 다 전국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이 11.9%인데 광주는 14%나 되고요. 전국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연체율은 평균이 0.5%인데 광주는 1.8%로 전국의 3.6배에 달합니다. 여기도 특광시 중에 최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고물가, 고금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가장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 방금 강 의원이 설명했던 이 지표를 봤을 때 이게 좀 시사하는 바나 내포하는 바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쉽게 구축돼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이나 광주시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번에 시에서 이제 복지 예산 등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예상되는 이 어려움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그런 준비인가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고통지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그 주택 분양 해보면은 작년에 보면 10대 1이 다 넘었어요. 근데 올해는 1대1 좀 넘는 거예요. 지금 광주 정도의 사례를 말씀하신 건가요? 광주에 10개 했는데 10군데 지구를 단지를 했는데 7개가 미달이 나왔어요. 그런데 7개 미달 나온 것도 미계약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계약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무한으로 무순위 해서 그 무순위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전자로. 그래서 바로바로 뜨게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미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기 자체가 갑자기 급냉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노 교수가 말씀해 주신 그만큼 이제 이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거 하나의 지금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선행 지표입니까? 이게 후행 지표로 봅니까? 이게 침체돼서 그런 겁니까? 그럼 이걸 보고 앞으로 더 침체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더 침체될 거라는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더 심각한 건데요. 그러면 맞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한국은행의 좀 자료도 보니까 광주 전남 실물 경기 동향에서도 보니까 부쩍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위축이 되면 당장 아까 얘기했던 자영업자나 이쪽에도 좀 피해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 경제에 굉장히 불안한 좀 요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좀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주의 경우에 이제 창업이나 폐업 이 현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폐업은 일정한데 창업에 있어서 3,400여 건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이 창업 비율이 줄었다는 것에 먼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폐업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제 폐업까지도 크게 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결국은 네. 광주에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충정로에 나가보면 예. 임대나 권리금 없음이라고 붙어있는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도시가 죽어가고 있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실률이 23.5%, 21년에 올해는 25.8% 증가세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소상공인 3명 중에 1명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 이상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저는 문제는 폐업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1년 이상, 앞으로 1년 이내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라면 폐업을 결정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폐업한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네. 이제 그러한 점에서는 저는 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광역 단위의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광주광역시는 지금 광산구에만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고요. 아, 예. 광주광역시는 채무힐링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어떤 시민들의 지원이나 하기에는 굉장히 좀 축소되어 있고 예. 위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폐업률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주광역시도 뭐 나름대로 이 소상공인 보호 대책들 잇따라서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요? 글쎄요. 물론 이제 지금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반응들은 현장에서 반응은 어떤지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지 뭐 정책적 효과를 예. 크게 느끼고 있다거나 하는 반응들은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상공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까 이사장께서 이 가계부채 얘기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가계부채 부분에서 좀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오늘 뭐 한국은행 총재도 이게 굉장히 네. 구조적인 문제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우려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왜냐면 이게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한 대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정부에서 주거 대책이나 혹은 뭐 교육 대책 혹은 이제 부채 탄강과 같은 정책을 내세울 때 네. 결국 금융 공급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게 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 9월에 열린 뭐 민생경제대책본부 네. 여기 회의에서 오신 분들도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라던가 경영 안정자금, 뭐 이자 지원 중심의 금융 공급이거든요. 결국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떤 사후 처방, 임시적 네. 조치만 되다 보니 어떤 골마 있는 것을 계속 이제 보듬는 방식으로 저는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 공급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좀 그 긴급 지원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뭐 견해 더 있으신가요? 일단 광주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제 네. 착한 소비 운동 이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광주시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네. 여튼 이것의 이제 큰 의미는 소비단체 협의하고 민간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네.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제 성과를 살펴보면 그 상생카드 사용, 네. 그다음에 착한 가격 업소 이용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했고요. 또 이렇게 세계 김치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그 뭐 광주 김치 판매 총 매출액이 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학생과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이 다중 집합 장소에서 그 공공 배달 앱 이거 홍보를 통해서 주문 건수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뭐 이러한 네. 것을 이제 광주시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성과를 보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시민단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아까 이제 박수민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긴급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을 수 네. 있죠.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는 네. 이제 공공기관이 공적 재원을 통해서 가령 청년들의 문제의 경우에 네. 학비나 이런 것들을 다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청년 주거와 관련돼서도 네. 그런 양질의 어떤 주거 공간을 무료로 혹은 뭐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한다거나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이제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네. 소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이 조건을 당분간 마련해 줘야 한다. 네. 가계에게 빚을 더 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빚을 더 지지 않고 이걸 오히려 지자체나 정부가 네. 떠안는 이런 방식이 당분간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희들이 그 광주 연남 본부 한국은행이죠. 여기에 발표에 따라서 소비가 하반기 들어서 많이 위축이 되면서 결국은 소상공인의 이제 폐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또 수치가 보니까 건설 투자도 올 들어서 좀 지난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우리 지역이. 이게 좀 미치는 지역 경제 영향도 무시 못하죠.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먼저 운을 떼주고 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출 부분인데 네. 지출 부분에서 결국은 집을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하락되니까 예. 소비가 아무래도 위축되고요. 예. 건설사 입장으로서는 또 주택이 팔리지 않으니까 수익이 저하되고 네. 그래서 신규 투자를 못 하게 되는 예. 그런 이런 지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주택 산업이 타 지역에 연관 효과를 못 주지 않습니까? 네. 파급 효과를 못 주기 때문에 또 그런 유발 효과가 안 나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도 안 되고 네. 또 이 생산 요소적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고용이 증가되지 않고 네. 또 땅값도 이렇게 저하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좀 맞물려서 돌아가기가 네. 힘든 그런 구조고 우리 지역의 건설 산업이 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8% 가까이 돼서 8% 정도요. 예. 건설만 순수하게 봐서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한 7% 미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 특히 또 건설 경기가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이 지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건설 경기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양 효과도 크지만 또 파급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연관돼 있는 산업도 많고 지역의 입장에서 이렇게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건 우리처럼 경제 기반이 취약한 광주로서 특히 전남으로서도 이 굉장히 좀 적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노경수 교수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광주 지역이 건설에 따른 성공과 성장이 컸던 만큼 네. 이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도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러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결국은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사실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이 하락세는 장담하지 못하는 네.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광주 시민들 그리고 또 건설업 역시도 섣부른 투자를 하거나 이런 네.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행동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면 이런 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 이사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몇 가지 그 민생 위기의 요인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이건 어차피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사장께 묻는 건 며칠 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광주 전남에 초혼 부부가 5만 쌍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한 3천 쌍 이상 줄었다는 건데 그만큼 결혼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또 5년 이내에 5쌍 가운데 2쌍은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도 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과 출산의 문제. 어제 오늘 얘기하지만 이건 결국 청년의 고통하고도 직결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저희들이 어떤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과 출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청년 세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안정되지 않았고 언제 위기가 도출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미래 계획을 갖기가 어려운 거고 더 나은 삶을 꿈꾸기가 어렵다라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청년들이 사회 2인기 과정에서의 교육이라던가 주거 문제를 개인의 부채로 짊어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 내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내 위기를 누군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기가 가중된다라고 느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청년들이 좀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아이나 키우기 만들기 위해서 뭔가 건강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 이들의 어떤 공공임대주택이라던가 네. 혹은 이제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소득이 평균적으로 지역에서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급여 소득이.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네.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상담을 하다 느끼는 것은 실제로 청년들이 미래 계획 과정에서 결혼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조금 더 청년의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좀 고민할 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좀 정말 그 와닿는 게 이 경제력 때문에 결국 이게 출산이나 이 결혼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네, 상황인데 특히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에서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뭐 이건 다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이제 그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 지수에서도 예. 청년층의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청년이 체감하는 경제고통 지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수민 이사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네.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 중에서 근로소득, 임금소득이 광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네. 나타났고요. 특히 지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의 그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격차 너무 큽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지금 광주시에서는 여튼 창업이라든가 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자리 발굴 모델에 조금 더욱더 관심을 크게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쪽이 있으니까 자꾸 묻게 예, 되는데 예. 주거 안정 문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전에 도시공사의 그 사장을 하면서 예.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광주광역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광주시와 도시공사와 LH가 해서 예.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제 그 안에 청년 주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구 임대주택을 좀 리모델링해서 네.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방법, 국민임대 또는 매입형 임대, 매입형 전세, 또 희망주택 네. 뭐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주거 사다리가 청년이 진입해서 월세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가주택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이게 주거 사다리인데 이 주거 사다리가 잘 돼 있다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여러 번 말했는데 결국은 어디엔가 이 사다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버팀목이. 네. 이 버팀목을 우리 지역에서 들여다보면서 그 버팀목을 금융으로 지원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선호하는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찾아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중앙 정부에서 호 단위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하면 뭐 9평, 12평, 14평인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왜 이렇게 예. 자꾸 주냐면 중앙에 서울은 그렇게 가도 됩니다. 주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9평을 지어서 그렇게 선호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맞는 차별적인 네.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을 수 있게 네. 차라리 많은 집을 짓기보다는 원하는 평수로 지을 수 네. 있게 호수를 좀 여유 있게 준달지 돈을 네. 많이 못 주면은 그런 기준을 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맥시멈으로 올려주든지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그럼 지역의 맞춤형 좀 대책이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누구보다도 청년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 그 박 이사님 볼 때 이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제가 요즘 불법 사고형 문제하고 있지만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게 이 주거 사기 문제고 전세 사기 문제인데요. 네. 특히 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청년층이고 신혼부부입니다. 네. 근데 왜 이들에게 나느냐 하면 전세 사기 우려가 실제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네. 적합한 선택을 하려다가 이런 이제 주택 빌라와 같은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네. 실제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세 임대 자금 대출이나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이 전세 사기범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안전한 공공임대 대출,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방식으로 푸는 것 때문에 네.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거든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최저 주거 기준이 아니라 적정 주거 기준의 방식으로 가야 적정 된다. 주거 기준. 예,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실제로 이 법 개정이 11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거라는 건 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 주거가 투자 개념이 아니라 머무르는 공간,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주거 공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아동 얘기도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주거가 빈곤한,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이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이 통계를 보니까 광주에만 한 18,0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인지 이게 좀 저희들이 꼭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강 의원도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예, 지난 10일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지역 전체 아동의 5.6% 수준인 18,000명의 아동이 주거빈곤을 겪는 것으로 네. 추산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광주 주거빈곤 아동의 과반수는 첫 번째는 전자기기 부족, 그다음에 네. 공간의 협소함, 그렇죠. 또 인터넷 예. 환경 부족, 예. 또 소음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택 수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의 성취도도 낮고 스트레스도 그 노출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평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주거 기본법에 따르면 3인 가구 11평, 4인 가구 13평, 5인 가구 14평인데 그게 최저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16평, 16평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네. 이 최소 주거 면적도 과도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네.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최저 기준 어떻습니까? 좀 이건 뭔가 우리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이 기준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인당 최소 면적이 1인당 4.2평입니다. 예. 국토부가 지금 정해놓은 예. 것이. 근데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그 작년에 발표한 국토부가 주거실태에서 보니까 예. 이제 적정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어느 정도 된 것이 1인당 10평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최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1인당 4평인데 네. 실제로는 1인당 10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동일한 네. 기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아까 강 의원 얘기 들어보더라도 이 최저 어떤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이는 주거 빈곤에 사는 아동들, 어린이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열악해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인데 이게 좀 지역 사회가 나서서 뭔가 좀 버팀목 역할 내지는 좀 배려를 하고 돌봐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부분들이 뭘까요? 지금 주거 빈곤 그러니까 빈곤한 아동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일단은 부모가 빈곤한 경우,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한부모 네. 가정인 경우,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예.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돌봄 종료한 네.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유형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실제로 영구임대 주택이나 국민임대에서 아동이 있어서 특별한 가산점을 주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 주거 사다리의 버팀목 예. 이게 하나에 끼워 넣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 안전망에 두텁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아마 지역 사회도 좀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하고 있죠. 그렇죠. 그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예. 또 그 외에 돌봄센터 같은 게 생기고 네. 거기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법규에 그렇게 돼 있으니 못 해줍니다. 네. 이 정도의 답변이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실태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 지역의 민생만 가지고도 아 위기는 위기구나 정말 열악한 부분이 많구나는 얘기가 들었는데 좀 저희들이 대책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아까 청년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전 이 청년의 일자리 얘기 들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광주형 일자리,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거기 때문에 좀 고용이 광주가 상황이 나아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는 나올 수 있는 건지 또 시행을 해보니까 이런 또 좀 개선점이 나오더라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지적을 하고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기차장 의원님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제조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자리에 대한 그 수요가 제조업에만 있는 건 아니고 예.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일자리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현재 이제 청년 일자리 모델로서 GGM이 완전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네.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고요.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어떤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광주시가 나서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 뭐 공공적 일자리 같은 경우도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일자리나 아니면
그런 네. 그런 일자리 등을 공공에서 마련하고 또 그런 분야는 실제 청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하고 싶은 일자리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지역의 어떤 네. 관광을 위한 이야기 컨텐츠 개발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공공에 창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또 그런 것들이 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 마련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마 강 의원도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고 하는 이름 앞에 도시 이름을 붙인 처음의 사례이고 그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앞으로 일자리의 방향을 잡는 것인지를 이번 광주형 일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연착륙을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정임금 대신에 그 사회적 임금을 보장해 주긴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좀 미진했고요. 또 퇴사율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주에 그 12대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투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여튼 처음으로 시도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뭐 변함이 네. 없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제조업 중심의 그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모델만 계속 만들 것이냐? 저는 네. 좀 그건 달리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창업 네. 관련해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핀란드 인구 550만의 핀란드가 한때는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에 거의 좌지우지 됐는데 노키아가 몰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던 게 이제 창업 국가로의 변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커다란 그 한 개의 노키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작은 100개의 노키아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핀란드로 창업하기 위해서 이민을 오고 또 재기 창업자들, 그러니까 창업에 한번 실패했는데 다시 도전하는 창업자들이 핀란드로 오고 네. 또 세계 최대의 창업 페스티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이제 핀란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광주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여하튼 광주형 일자리가 뭐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청년들에게 좀 안정적인 소득을 좀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 이런 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의 이 3의 그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온다면 또 어떻게 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긍정적인 건 새로운 일자리 실험을 해봤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네. 평가합니다. 다만 20, 30대가 마주할 이 사회에는 새로운 일자리 개념이 필요하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노동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또 공공형 일자리 만드는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사회가 새로운 일자리들을 계속 실험적으로 만들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강수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창업 좋습니다. 하지만 창업하지 못하는 청년들 분명 있고 네. 안정적인 어떤 소득 활동이 필요한 그것이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나 혹은 사회 부조 개념의 일자리 개념이 필요하다. 저는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은 이미 한계가 마주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공공에서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실험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의견에 뭐 다른 네. 견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바퀴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지난 11월 광산구에서 일하다 숨진 사건도 있었고요. 네. SPC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일자리를 기본으로 네.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광주에서 이제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이 잇따라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또 사회적 안전망이 좀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광주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이 버팀목 예산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많이 책정을 했고 그게 한 8천억 가까이 되던데 아마 심의도 하셨고 지금 이미 이제 의회는 통과를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걸 좀 사례로 해서 광주시가 지금 올 한 해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시원이니까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광주시가 굉장히 이쪽에 그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네. 관련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예산 좀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데 그 징검다리 예산, 네. 그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던 버팀목 예산, 그리고 안전망 예산 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징검다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위기 업체라든가 네. 또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추가 이자 등을 지원하는 그러한 네. 제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또 버팀목 예산은 그 지금 그 신용 회복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그래서 네. 재기에 도전하는 뭐 빚골론이라든가 또 미소금융 대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또 안전망 예산은 결국은 이제 고용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저는 이 편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성된 예산이 어느 타이밍에 적절하게 지원이 되느냐 이게 더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뭐 관례 그다음에 뭐 제도 이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필요한 분들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행정의 유연함을 보여줄 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광주시 민생 위기에 대처하는 방향은 바람직한데 앞으로 이 타이밍을 좀 잘 잡아서 이 속도도 함께 가달라. 이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잠깐 강 의원이 이 광주시가 뭐 내년도 예산까지 함께 맞물려서 민생에 대처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광주시의 민생 대처에 대해서 혹시 뭐 평가를 한번 잠깐 들어봤으면 하겠는데 방향이 맞다고 보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더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누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저희와 관련돼서 예, 예. 상무지구의 그 평생주택 예.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예. 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예산에 또 반영돼 네. 있고 그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저로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착한 여러 가지 이제 임대료도 있고 네. 했는데 지금 3년째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힘든데 결국은 이런 시기에는 공공기관이 어떻게든지 착한 분채를 안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재무 상태를 가장 먼저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네. 경영평가에서. 예. 그래서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데 예. 지방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공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네. 부채를 안고 나가고 싶은데도 네. 그걸 중앙정부 행안부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예. 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가 좀 부채를 지더라도 네. 결국은 행정부와 같이 나가는 것인데 예. 그 책임지고 나가봐라 이런 사인을 좀 줘야 돼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위축돼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사회 기여를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공기업 대표 경험 있는 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현 정부에서 이 공기업을 좀 효율화하겠다는데 그게 지금 같은 민생 위기 상황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앙정부의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창의적으로 예. 적절하게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한계로 작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그런 문제는 뭐 필요하다면 정치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뭐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어떤 네. 요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행정부의 어떤 지침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네. 제기하면서라도 지역 정부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민생 위기를 얘기하면서 광주시의 대책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생 위기가 광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걸 해결해야 될 주체가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 또 우리 정치권이 다 같이 나서야 되는데 잠깐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민생은 다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그러는데 발음 보니까 정쟁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좀 현재 이 여야의 대치 상황, 민생 위기하고 맞물려서 보는 분들이 많이 답답해합니다. 네 분께서도 뭐 각각 본인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야에서 아마 이 정치권의 행보도 보고 있을 텐데 현 정치권의 행보 네 분께서는 어떻게 좀 비판하고 싶으신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누구부터 말씀하시죠. 네,
비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나다 보니 그렇죠. 예. 실제 뉴스에서 나오지 못하는 가장 소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숨진 사건들이 요즘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죠. 예. 근데 그러고 나면 항상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 대책하겠다. 네. 네, 정치가 나서겠다. 뭐 선제적 대응을 네, 선제적 하겠다. 대응하겠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선제적 대응을 안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민생 탐방한다, 이야기를 들으러 오겠다, 이야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는지.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실제로 그 정책에 닿지 못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새로운 네. 정책을 만들 때가 아니라 지금 정책이 왜 닿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지만 전입 신고가 되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즉각적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네. 들으러 다니실 때가 아니라 예. 이미 들은 내용을 해결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참 공감해가는 말씀이신데 아마 이 질문에는 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마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일단 정부의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정말 챙기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끔 합니다. 네. 일단 초부자 감세, 그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의료보험의 어떤 적용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생각, 예. 그다음에 화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들도 공격적으로 거부해버리고 있는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모두 네. 사실은 현 정부가 정말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인가에 대한 네. 이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아까 잘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대책과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풀어나가야 될 정치인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왜 지역 탐방을 합니까?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네.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오히려 강력하게 네.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싸워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야당에게 바라는 거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의원도 정치인입니다. 예. 중앙 정치권 최근의 행보, 이 정쟁에 몰입하면서 민생을 좀 뒷전화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일침을 좀 주신다면요. 예,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왜 대치가 되는지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네. 사실 국회 안에서 여야 야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기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 간의 토론과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생 경제에 주력하고 있고 실용적인 민생 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예산의 관점, 특히 다수 약자들은 돌보지 않고 힘세고 많이 가진 슈퍼리치만을 네. 위한 이러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친서민 소통 행보를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앞서 두 패널들께서 사람들 만나지 말고 정치 잘하라고 하니 그런 것도 예 그런데 이제 또 현장에서 들으면서 또 네. 직접적으로 그걸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 교수께는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생과 직결되는 게 또 부동산 대책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생 대책으로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내놓고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맨 처음에는 조금 시장이 서서히 냉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낙관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완화책을 지금 했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조만간에 거의 모든 완화책을 다 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도 해제하고 조만간에 나와서 전매까지 네. 전매 제한 예. 아무데나 그래서 다주택자가 그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다주택자가 빚내서 집을 사라. 네. 그 정도까지 완화를 해줘 버리는. 자칫하는 게 이제 풍선 효과처럼 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도 완화돼주고, 예. 그 다음에 보유세, 부동산 종합세, 그 다음에 양도세 이런 부분을 다 완화를 해줘 버릴 그런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 그 기 사무처장 계시지만은 양도세 부분은 좀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도세를 완화해 버리면 투기를 했던 분들이 치고 빠지는 그런 효과가 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양도세를 완화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갈 기회를 줘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위에 그 중앙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규제를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좀 겁이 납니다. 예, 규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칫하면 또 다른 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한 번 느낀 게 이 민생의 영역이 정말 넓구나.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지만 또 그 외의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민생과 관련된 국정 기조에 대해서 네 분께서 각각 당신의 좀 영역에서 봤을 때 이건 좀 바람직하다 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걸 좀 간략하게 지적을 하면서 좀 토론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사장께서 네. 하시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청년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예. 부채 문제 관련한 기조를 보면 첫 번째는 대출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빠르게 대출 받을 수 있고 부채 받을 수 있는 이제 규모를 늘려준 것. 그 방식은 결국은 정부가 청년 빚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대한 좀 고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긍정적으로 초기에 평가했던 것은 부채 탕감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부채 탕감은 아니었고 청년들이 빨리 경제적 회복을 하기 위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확장한 부분이었는데 네. 조금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청년 세대와 관련한 빚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빠르게 신용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건 긍정적이지만 지금 역시 대출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기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본인의 분야에서 이 정부의 민생 정책 또 국정 기조 좀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어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예, 그러시죠. 예, 예. 지금은 사실 정부가 빚을 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빚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 착한 부채란 말 했는데 가계가 져야 될 빚의 부담을 정부가 좀 떠안아줘야 한다. 예, 너무 재정 건정성만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회적 안전망을 당분간은 이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을 정부가 써야만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새로운 어떤 정책들, 네. 이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책 대안들로서 뉴딜 같은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우선은 지금은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 네. 이것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또 누구? 예. 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면은 정부는 통화량을 늘리거나 수요를 진작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네. 규제를 완화하거나. 근데 지금 중앙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긴축 재정의 기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반대로 가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불안하고 안타깝긴 합니다. 네. 이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 타이밍이 정부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이 적기를 놓쳐가지고 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정쟁, 소모적인 정쟁도 하고 또 총선에 다 맞춰 있어가지고 총선에 모든 것을 오리엔티드하고 줄 세우고 공천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다가 보면은 네.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커지지 않을까. 예. 정치가 제발 국민들의 예.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예, 오늘 패널들 중에서 유일한 정치인이라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광주 지역으로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시절에 광주 지역에 복합 쇼핑몰 반드시 하겠다고 동네마다 현수막 네. 붙였고 그런 걸 이제 광주시에서는 받아서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 하자라고 했는데 네. 하여튼 갑갑무소식인 상황이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기재부의 예산을 좀 올렸는데 그게 좀 긍정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조금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윤석열 정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정책을 네. 강한 소상공인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 기존 정부, 그 전 정부에 비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곳과 대기업과의 연결을 좀 주도적으로 한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까지 이제 짚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정말 저희들 민생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이 정부나 지자체에 하고 싶은 말 간략하게 한 20초씩
하고 저 토론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사장부터 좀 하시죠. 그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난에는 복리이자가 붙는다고. 아, 예, 유명한 얘기죠. 네, 속도가 예. 다르다. 예. 위험하다, 위기다라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할 때 이미 위험에 처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대책 마련한다라고 할 때 이미 위험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하다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저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예. 같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반드시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 그 시장님께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것 중에 공공은행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공공은행과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같은 금융안전망 구축이 내년에 조금 시급하게 네.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시장께서 꼭 들었으면 하고요. 예, 기 차장, 예, 마무리만 해주시죠. 저도 비슷한 네.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는 건데 이번 추경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좀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네. 안전망 예산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교수님. 예. 예. 결국은 지금 불황기인데 결국 이 불황기 탈출해서 공공이 개입하면은 결국 예산이 증가합니다. 네.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적인 화분이 분명히 담보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가 감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을 열어줬으면 예. 하는 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하고 정리하죠. 예, 그 치솟는 물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부터 파고듭니다. 특히 이제 먹는 것, 입는 것과 같은 소비를 줄이기 힘든 것은 네. 급등한 가격은 서민들에게 세금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이곳에 총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그 마무리 반언으로 토론의 클로징 멘트는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토론 74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